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국내 이혼 소송에서 기록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역대 최고 재산 분할액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전통적인 혼인제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이 상고가 기각되면 최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합니다. 개인의 소송이기도 합니다만 국가 경쟁력에는 악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세계 서열 2위인 SK가 최근 AI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가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심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 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국내 이혼 소송 역대 최고액입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주식에 노 관장도 기여분이 있다며 공동재산 4조 115억 원 중 노 관장 몫이 35%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노 관장의 재산 분할액은 20배 넘게 올랐습니다. 고 최종현 SK 회장의 아들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꾸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인데 그 부분이 그런 증거가 없고. 최 회장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의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아무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법원이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린 이유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통해 SK그룹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비자금 유입은 입증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권영석 기자가 기어서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가 성장하는데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상당 규모를 지원하고 30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며 이 돈이 SK의 1991년 태평양 증권 인수 등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증권사 인수 자금은 회사 계열사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1994년 SK 최종현 전 회장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때도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가 방패막이가 됐다고 봤습니다. 비자금 주장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비자금 유입 및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오히려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미국 유학 중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장남의 결합이라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죠. 하지만 최 회장이 9년 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이혼 소송이 벌어졌고 이젠 세기의 이혼이 됐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재판 후 노소영 관장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988년 두 사람은 세기의 결혼을 했고 세 자녀를 뒀습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는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한 여성과 딸을 낳았다고 고백하면서 파경이 시작됐습니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냈고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관계 중임에도 노 관장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까지 중단했다면서 내연녀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에게는 219억 이상을 지출하는 등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연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로 SK그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권까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판결 직후 SK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SK그룹의 미래에 대해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SK 측 반응 나왔습니까? 네, 일단 SK는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최악이다, 이 편파적인 판결이다와 같은 이 당혹감과 불만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당초 SK는 항소심 결과가 1심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재산 분할로 1조 4천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앞으로는 SK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좀 내부에서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혹스럽다는 건데 전혀 이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1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재판부도 밝히긴 했는데요.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성경그룹 약속 어음 이 사진이 재산 기여를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항소심 과정에서 이 최 회장의 세 자녀가 노소연 관장을 지지하는 형식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혼 재판이다 보니까 가족의 의견, 유책 사유에 대한 여론의 추이 등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소송을 주목해온 여성 단체들도 부부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성명서를 조만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대법원 판결 남았죠. 이 결론이 아직 확실히 난 건 아닙니다만 이대로 확정이 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약 4천억 원 가까운 돈을 줘야 합니다.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일단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일단 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SK 주식을 1297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2조 원가량 됩니다. 이 비상장사인 SK 실트론 주식도 29%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가 현재 5천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SK 디스커버리나 SK 케미칼 등 계열사 주식도 일부 가지고 있긴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주식을 그럼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 회장 재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주식회사 SK 지분입니다. 이 지분율로 따지면 17.5%고요. 지분율이 아주 높지는 않은 데다가 10년 전이었죠. 뉴질랜드 증권사인 소버린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았던 이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주사 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받거나 일부 계열사를 상장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금액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근데 아까 보니까 판결 직후에 주 SK 주식이 1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주식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주로 샀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지분 매입 경쟁이 흔하게 벌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K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급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분 구조와 경영권 유지에 큰 부담이 될 것은 현재 분명해 보입니다. 네, 요즘 SK가 반도체 성장에 힘입어서 재계서열 2위까지 올랐는데 이 개인의 소송이 그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같은 정부 여당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도 속도전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했는데 압도적인 의석을 활용해 22대 국회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법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새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하도록 했고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 외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나눠 갖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법안에 있던 대한변협 추천권을 없애 여당에선
더 편파적인 법안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 굳이 대한변협에 추천을 하면서 다시 추천하는 이중의 장치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이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아직 신중한 입장이라 실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 고들 하십니다.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 다음 달 7일까지 22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엄포로 해석됩니다.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특검법을 앞세운 야당이 대여 강공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협치 없는 여야 강대강 대결 구도는 22대 국회에서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워크숍을 열고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8명만 이탈하면 개헌선이 무너지는 만큼 야당의 공세를 막을 방법은 단합밖에 없다고 본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3년 연속 워크숍에 참석해 여당과 한몸으로 뼈 빠지게 뛰겠다고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워크숍 만찬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국정 현안에서 한몸으로 싸워왔다며 국민을 위해 화이팅을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22대 총선 이후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만난 건 처음으로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축하의 말도 전했습니다. 소속 의원 108명을 이끌고 야당에 맞서야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연찬회에선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단일 대우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커지는 계파 갈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의원 하나하나가 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러면서 누구의 오야분 꼬붕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연사로 초대된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짚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요한 공부도 안 해본 사람, 108 써보던 것도 나는 너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워크숍 이틀째인 내일 민생 관련 정책 보고를 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 의원회관은 의사로 분주했습니다. 1호 법안을 내기 위해 3박 4일을 보좌진과 의원이 밤샘 대기하는 진풍경도 있었습니다. 한송은 기자가 개원 첫날을 스케치했습니다. 의원회관 복도 양쪽으로 쌓인 이삿짐들 사이로 직원들이 의자를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21대 국회 때 방을 썼던 의원실에서 남기고 간 상자들에 새로 입주하는 의원실에서 사용할 가구까지 넘치는 이삿짐에 의원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 열심히 합시다. 어디로 가 이거를? 엘리베이터 안에도 의원실로 가는 화환과 상자들이 한가득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이지만 아직 이렇게 지난 국회의원 이름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의원 이름 자체가 비어있는 칸도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까지 본회의가 열리면서 이사가 지연된 겁니다. 결국 보좌진이 직접 명패를 떼어냅니다. 지하 주차장엔 파지 수거 업체가 각 의원실에서 나온 서류들을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저희가 보는 그냥 기계 잃어버리니까. 22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따내기 위한 경쟁도 이어졌습니다. 3박 4일 동안 밤샘 대기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오전 9시 의안과가 열자마자 교통약자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땐 박광온 의원실이 4박 5일 대기 끝에 사회적 가치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밖으로는 대여 공세에 집중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높이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선 1년 전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당원 당규를 바꾸기로 했다는데 왜 그런 건지 장세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현행 당원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미리 예외 규정을 만드는 부분이다.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7년 3월 대선 출마를 위해선 2026년 3월 물러나야 하지만 당원이 바뀌면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선 출마 걸림돌을 걷어낸 이재명 대표 연임용 개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단위 선거가 맞물릴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혼선을 막고 대통령 거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따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당규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만들기라며 의원들의 발언권이 약화된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가 기소와 동시에 정지되도록 한 조항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한 규정도 삭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지도체제를 바꾸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대세론으로 떠오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은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현행 단일 지도체제에 집단 지도체제를 섞은 절충형 지도부를 처음 거론했습니다. 전당대회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로 2, 3위는 최고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최고위원은 별도 선거로 뽑겠다는 겁니다.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 단일 지도체제를 바꿔 많은 유력 주자들이 전대에 출마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다른 지도부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식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지금 위기의 정당에 어떠한 지도체제가 더 부합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볼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내에선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지구당 부활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한 정치개혁이란 글을 올렸는데 총선 이후 당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거란 해석과 함께 현역 의원 지지 기반이 약한 상황을 원외 조직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지구당 폐지가 정치 신인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부활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 최초로 탄핵 심판을 받은 안동환 검사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의 기소를 보복이라 볼 수 없고 탄핵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 안동환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수 287표 중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주도한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안 검사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보복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탄핵소추안 통과 252일 만인 오늘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닙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되는데 안 검사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4명이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유 씨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며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안 검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보신 것처럼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기각되면서 장관과 검사 등에 대한 국회 탄핵권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 거대 야당 민주당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관심입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민주당이 주도했잖아요. 이 첫 검사 탄핵 소추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민주당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공식 입장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동시에 냈습니다. 특히 유우성 씨 변호인이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요. 헌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결정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발 수위가 센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이 꺾이는 건 아니겠죠? 네, 현재로선 파악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요. 이 민주당 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이죠. 한 의원이 또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통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각된 안동환 검사 탄핵 재추진 가능성까지 시사를 한 겁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최소 검사 10명 이상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를 수사했다고 탄핵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이 될까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다시 탄핵 추진한다는 건 헌재 판단 존중하겠다는 입장과 또 어긋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강경파 의원들 위주의 주장이기는 합니다. 오는 기각 결정에서 주목해 볼 점은 헌재가 탄핵 요건을 상당히 깐깐하게 봤다는 겁니다. 검사의 권한 남용, 즉 위법 사항을 인정하더라도 탄핵까지 이르려면 그 정도가 더 중대해야 한다는 기존 헌재의 판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또 실제로 탄핵 소추까지는 가능하더라도 헌재의 판단은 그 문턱이 훨씬 더 높다는 게 확인이 된 만큼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에 신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내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지금 워낙 의석이 많다 보니까 더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민주당이 딱히 이재명 대표 연임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는 걸 부인할 사람 결코 없을 겁니다. 더욱이 대표 연임이 거의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권 출마와 관련된 당헌을 바꾸려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족쇄를 풀어주는 맞춤용 당헌 개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의원들,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있는 데다가 차기 대권 후보까지 될지도 모를 당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 의원들이 있을까 과연 의문입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할 거다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부정부패를 저지른 연루자 직무에서 자동 정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앤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정치, 검찰, 독재 정권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신위가 만든 재보궐선거 유발 시에 무공천한다, 해당 지역에 무공천을 하겠다 이런 규정도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인데요. 이 앞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출범했던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공직윤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라 이런 정치 혁신안을 권고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 수위가 반대 방향으로 고치겠다 이런 거죠. 선거 때만 되면 부정부패 연루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겠다면서 이른바 혁신 경쟁을 하기 마련인데 이젠 그런 보여주기식 혁신 의지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뭘 해도 여당보단 낫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올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입니다. 이에 반발하는 의사협회는 조금 전부터 전국에서 촛불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민지 기자, 지금 의협 집회가 진행 중이죠. 오늘 의협이 총파업 선언을 하는 겁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촛불 집회는 밤 9시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의료의 사망 선고를 했다며 부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부산, 광주, 대전 등 총 6개 지역에서 의대 교수와 이탈 전공의 등 의료계가 총출동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촉각을 모았던 건 총파업 선언 여부였는데요. 앞서 이면택 의협회장은 SNS를 통해 중대 선언을 예고했는데 자신이 선두에 서겠다며 일사불란하게 따라오라는 말로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총파업 선언 시 이미 집단 행동에 돌입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에 이어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파업 시점이나 방식 등은 의협 집행부를 주축으로 이번 주말쯤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도 의대 입시는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정원이 바뀌게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역 인재 전형 모집이 1,913명으로 확대됐고 특히 26개 비수도권 의대에서의 모집 인원의 60%에 이릅니다. 비수도권 이수생들의 의대 진학길을 넓힌 건데요. 이 때문에 수도권 학생들의 지방 유학과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 이른바 N수생 양산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동시에 내년도 의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이 될 경우 내년 전국의 의대 신입생이 7,000명 규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대한문 앞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이 돈 봉투를 받거나 뿌릴 때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전해드렸죠. 그런데 송 전 대표가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사건 관계자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양복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163일 만입니다. 어떤 검찰에서 저를 보석 안 내주려고 발버둥을 썼을 텐데 균형 있게 결정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천만 원과 재판 출석, 증거 인멸 등과 관련된 서약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연락이 오면 재판부에 즉시 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가 어제 심리한 재판에서 송 대표가 핵심 관계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어제 재판에서 일주일 전쯤 송 대표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확인했다며 굉장한 회유와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월 총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당시엔 재판부가 불허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허위로 판명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변호사 30여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었죠. 검찰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 대표 강진구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유방 기자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진구 씨가 대표로 있는 유튜브 채널 더 탐사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로 지목된 첼리스트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제 거짓말로 인해서 어쨌든 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검찰이 오늘 강 씨를 강요 미수와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첼리스트에게 허위 제보를 강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첼리스트에 강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전 장관이 김 전 의원과 더 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경찰이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17시간 후에 출석해서 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CCTV와 유흥주점 종업원 증언을 통해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호중 씨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지난 22일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김 씨의 사고 당시 수치가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넘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술집 CCTV와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용했던 범인도피 교사 방조 혐의도 범인도피 교사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대신 자수해달라고 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김 씨의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대낮에 20대 입주민이 7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신이 요구한 안내 방송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연이어 골목으로 들어서고 뒤이어 구급차도 아파트 단지로 향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에서 20대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갑자기 경찰차 붙여주고 사스로 가는데 어제 경비 사건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새색돼가지고 단지 내 과속에 대한 안전방송을 해달라고 요구하다 경비원이 안내방송은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야 한다고 하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방송을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관리소장님이나 단체에 가서 일단 얘기를 해달라 하고 좋게 얘기를 했는데 가슴 부위를 다친 경비원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이곳 지구대에 흉기를 들고 와 자수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액세서리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2인조 여성 절도단이 붙잡혔습니다. 한 명이 반지를 고르는 동안 다른 한 명은 국민 체조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여성 한 명이 액세서리 진열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유심히 반지를 살핍니다. 손가락에 끼워보더니 옆에 있던 여성에게 반지를 건넵니다. 반지를 건네받은 여성은 시선을 돌리려는 듯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며 국민체조 동작을 합니다. 한 분이 팔을 휘 저으면서 주변 시선을 피하고 금태를 파악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지난 9일 밤 9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 액세서리 매장에서 70대와 50대 여성이 은반지를 훔쳤습니다. 두 여성은 매장에 들어온 지 불과 2분 만에 은반지 6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흘 뒤 또다시 같은 매장을 찾았고 이들을 알아본 주인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선생님들 절도 혐의로 지금 임의동행할 거예요.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완전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CCTV를 돌려보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 그러니까 그때서 시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7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절도 전과가 있는 두 사람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노조 파업으로 비상이 걸린 삼성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대만 TSMC에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 중 하나인 구글마저 TSMC에 뺏길 거라는 관측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 삼성이 HBM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쥐지 못한 상황까지 언급하는 건 가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동맹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구글. 2021년부터 픽셀 스마트폰에 탑재한 텐서 프로세서 생산을 삼성에 맡겨왔습니다. 이런 구글이 내년 출시하는 새 스마트폰에 탑재할 5세대 칩 생산을 삼성이 아닌 대만 TSMC에 맡길 것이라고 미국과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TSMC가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대형 고객사를 독차지하며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야 점유율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구글마저 이탈하면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활성화를 띠기 위해서는 글로벌 IT 기업 거대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AI 반도체 HBM에 엔비디아 납품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조까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선언하며 삼성전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삼성 반도체 새 수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은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찾고 최고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되찾겠다며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한 북한이 오늘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0발 가까이 동해로 무더기 발사했습니다. 대남 타격용인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데 서해에선 이틀째 GPS 전파 교란 공격도 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전방위 복합 도발을 하는지 이태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미사일 6기가 동시에 하늘로 치솟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북한의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 장면입니다. 오늘 오전 6시 북한이 동해로 발사해 350km를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종으로 추정됩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평양에서 서울은 물론 한국 전역의 주요 군사기지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발 가까이 무더기로 발사한 건 이례적인데 최근 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주장 군사정찰 위성이 실패하였고 또 북한의 내부적인 그런 갈등 사항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서해에선 이틀째 GPS 교란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주변에 없는 어선 10여 척이 GPS상에선 한 곳에 모여 있거나 인천 백령도 포구에 있는 어선이 황해도 해역에 간 걸로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GPS상 제 배 위치가 북한에 가 있는 거로 현재 떠 있습니다. 자칫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가는 사고로도 이어질 뻔했습니다. 어제 오늘은 너무 심하네요. 이거 라이선 쪽에서 작업하는데 거기서 잘못만 잡으면 바로 위로 올라가나요. 북한은 나흘에 걸쳐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과 같은 대남 심리전에 탄도미사일까지 포함한 복합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처럼 서해온란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북한에선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릅니다. 북한은 이달 초 신형 방사포 공장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차량을 직접 몰면서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공장은 과거 남북 경협 때 우리가 투자해 지은 자동차 공장인 걸로 당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김정은이 수도권을 겨냥한 240mm 방사포 발사 차량을 직접 운전합니다. 공장을 둘러보고선 자동화 수준이 높다고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우리식의 방사포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북한 보도 직후 과거 한국의 한 종교단체가 남북 경협 사업으로 지은 평화자동차 공장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정보당국 분석 결과 실제 같은 공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장 내부 기둥 형상과 천장 구조물 형태가 일치하고 생산 레일도 그대로입니다.
1998년부터 통일교재단이 5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해 2002년 남포에 설립한 이 공장은 2007년 방북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일행은 평화 자동차 종합 공장을 참관했습니다. 뻐꾸기, 휘파람과 같은 자동차를 생산해오다 2012년 문선명 총재 사망 후 대북 사업 동력을 잃으면서 북한에 지분을 넘겼습니다. 자칫 선의로 잘못 접근했다가는 되려 군사적 이점을 넘겨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인도적으로 지원된 식량과 의료품도 상당수 군수물자로 전용됐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북한 김여정이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란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실제 이유는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대북 전단이 잡사상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최근 탈북 단체들이 보낸 대북 풍선엔 북한 주민들도 좋아하는 걸로 알려진 가수 임영웅의 노래 그리고 K-팝이 담긴 USB가 실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현수막이 달린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한 탈북 단체가 지난 10일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는데 임영웅이 부른 사랑의 미로나 K-팝을 저장한 USB 2천여 개도 실렸습니다. 평양 밑에 남포시라고 있어요. 남포시당위원회 청사 걸려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 난 것 같아요. 이달 초부터 대북 전단을 본격적으로 보내기 시작한 탈북 단체들은 며칠 안에 바람 방향이 바뀌면 전단 20만 장을 추가로 날려보낼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대북 전단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발표한 김여정은 이른바 정치선동 오물과 잡사상을 자신들에게 유포했으니 몇십 배로 대응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물 풍선에 대해선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로 종이 여기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급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한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궤변입니다. 합참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드론 침투와 같은 군의 직접적인 대응에 대해선 대북 심리전 태세는 항상 갖추고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5번째인데 용암이 최대 70m까지 솟아오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류주영 기자가 화산 분화 장면 전해드립니다. 시뻘건 용암이 무섭게 솟구쳐 오릅니다. 최고 70m 높이까지 치솟았고 용암이 흘러나와 생긴 길도 3.4km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50km 떨어진 화산이 또 폭발했습니다. Non, on a reçu les alertes sur les téléphones où ils disaient évacuer, mais on s'est éloigné et puis depuis. 아이슬란드 당국은 인근 주민과 유명 온천 블루라군 관광객 등 4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아직 항공편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용암이 방어벽 1km 앞까지 도달하면서 마을은 고립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이곳 지하에선 마그마 움직임이 포착돼 화산 활동이 예측돼 왔습니다. The eruption will continue in maybe a few hours or whatever. The fissure stops to extend to either direction, and then it stabilizes. 800년 동안 화산 활동이 없었던 리카네스 반도에서 지난 12월 이후 5번째 화산 분화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의 판해 경계에 위치해 추가 폭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초중고생 장래희망 상위권에 오르는 직업 중 하나가 요리사인데요. 국내 스타 셰프들이 요리 꿈나무를 위해서 자신의 비법을 전달하는 행사가 TV조선이 마련한 서울 푸드 페스티벌에서 열렸습니다. 해외에서 온 미슐랭 셰프들은 한국의 발효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전합니다. 제면기에서 밀가루 반죽을 뽑아냅니다. 몇 번 손질을 하니 한입 크기의 이탈리아식 만두.
라비올리가 만들어집니다.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면서 참 뭉클하고 또 많은 보람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유명 셰프의 비법을 눈앞에서 보는 셰프 지망생들은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이탈리안 음식을 배운 적도 없었고 대회나 이런 어떤 다른 수업 시간에도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프랑스에서 온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직접 콩과 물을 넣고 맷돌을 갑니다. 난생 처음 맛본 콩물에 셰프들은 큰 관심을 보입니다. Yeah, you meet different chefs as well. We have our vision, but there is a different culture here, so it's very nice. 서울 푸드 페스티벌에 참여한 해외 셰프 30여 명은 경북 영주의 장수 발효 체험 마을과 콩세계 과학관 등을 방문해 다양한 한국 재료와 맛을 체험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맛도 중요하지만 이 셰프를 길러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생들 길러서 해외로 내보내는 역할을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서울 푸드 페스티벌은 모레 잠수교에서 피크닉 온 더 브릿지 행사를 끝으로 9일간의 열전을 마칩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요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홈런왕 싸움이 연일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190cm 이상의 큰 키를 앞세워서 괴력을 뽐내는 거구들의 힘싸움이 볼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가볍게 밀어쳤지만 타구는 담장을 넘어갑니다. 9천억 원의 사나이 오타니 쇼헤이가 열흘 만에 홈런포를 가동하며 시즌 14호 고지에 오릅니다. 지난해 만장일치로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을 석권한 볼티모어의 거너 핸더슨도 괴력을 뽐냈습니다. 2회 실투성 타구를 자신 있게 받아쳐 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메이저리그 홈런 공동 선두에 등극합니다. 역시 홈런 공동 선두로 벌써부터 아메리칸 리그의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휴스턴의 카일 터커에다 5월 한 달에만 홈런 11개, 장타율 8할 7푼 5리를 기록 중인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까지. 올 시즌 메이저리그 홈런왕 경쟁은 그야말로 괴수들의 싸움을 방불케 합니다. 신장 190cm 미만은 명함도 내밀 수 없을 정도입니다. 2m 2cm의 저지를 비롯해 193cm의 오타니 등 압도적인 거구들이 치열한 홈런왕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지는 지난 10일 144.2m로 올 시즌 비거리 1위 홈런을 쳐냈고 핸더슨은 191cm의 큰 키에도 유격수를 소화해 힘은 물론 민첩성까지 뽐내고 있습니다.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라는 스포츠계의 오랜 격언이 있지만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선 신장의 위력이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수술하고 봤어도 이렇게 기생충들이 많이 장관 내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귀순병사 오청성 씨가 자기 몸에서 나왔던 기생충을 설명합니다. 채소 키우는 걸 보면 이제 다 인분 그거를 키워요. 인분 속 기생충 알이 밭에 뿌려지고 농작물을 통해 다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작년 1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벌인 트럭 퍼레이드입니다. 12월부터 인분을 모아 만든 퇴비를 보란 듯 농촌으로 싣고 갑니다. 주민은 물론 내각, 공장, 기업소가 총동원되는 거름 전투 선전입니다. 새해가 오면 주민들은 사흘에 한 번 1인당 300kg씩 거름을 바쳐야 합니다. 동네마다 변소 뒤지는 경쟁이 치열해 보초까지 선다고 합니다. 인분을 사고 팔다 못해 남의 것까지 훔치는 말 그대로 인분 전투가 벌어집니다. 북한이 분병과 두엄, 쓰레기를 담아보낸 풍선이 용인 아파트촌 텃밭에 내려앉았습니다. 인분 퇴비가 나름 잘 찾아왔는데 우리에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추적기와 자동 폭파 장치까지 달아 공을 들였지만 도발치고도 지저분한 테러입니다. 악취로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친환경 화학전이라도 구사하는 걸까요? 북한은 8년 전에도 추적기와 폭파 장치를 단 전단 풍선을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오물이라고 했지만 오물은 없었습니다. 4년 전엔 문재인 대통령 비하 전단에 담배꽁초를 곁들인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물살포를 결행했습니다.
위성 발사에 실패한 M1 화풀인지 재래식 전쟁 연습인지 헷갈립니다. 김여정이 친절하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민간단체 대북 전단에 빗대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낸 선물이랍니다. 북한 체제가 심지어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깨우쳐줬으니 알 권리를 챙겨준 것 같기도 합니다. 손에 거름을 진 농장 근로자 사진에 노동신문이 곁들인 글귀입니다. 거름 한 줌이 쌀 한 줌. 그런 퇴비를 아낌없이 띄워 뿌리는 걸 보는 마음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우프다. 5월 30일 앵커 칼럼은 이런 변이 있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며 덥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서쪽 지역부터 차츰 흐려져서 수도권과 충청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해상활동하신다면 짙은 바다 안개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청주, 울산과 창원이 17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